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도구교육과 교수 성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육종합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분들을 대상으로 국제학술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우리 연구원에 지금 40분 이상의 연구원분들이 계시는데 연구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학술 대회는 최초입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많은 또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천이 되셔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책임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선임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연수 연구원 또 이제 개군 연구원분들 이렇게 많이들 계시는데 오늘 인문사회 영역 1, 2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도 1, 2로 나누어져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시는 우리 교육학과 이경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질적 연구 예, 대가시고 오늘 또 영국에서도 오랜 동안 또 저기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이제 경력도 쌓고 이렇게 저희 학교에 조인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박재범 우리 연구조정 실장님 오늘 참여하셔가지고 오전에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뭐 우리 다양한 이제 손님들도 많이들 오셨는데 도구교육과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이신혜 교수님도 오시고 또 박찬일 교수님도 오시고 예, 우리 또 대학원생들도 와주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다시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무한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게 이제 1회인데요. 올해 1회를 하고 내년에는 또 이제 또 2회로 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이런 연구자들 중심으로 학술 대회를 하면은 서로 잘 영역들도 너무 다양하고 해서 서로 잘 모르고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방법론도 알게 되고 서로 간에 어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시는지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또 내용과 방법론상의 인터플레이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는 오전 세션 사회를 맡은 최교육과 박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조 강연 해주실 교수님은 지금 현 본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경미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질적 교육 연구 과학인가 소설인가에 관한 제목이 되게 세련되고 또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제목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경미 교수님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요?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진 않지만 아주 화려한 CV를 자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경미 교수님께 모든 걸 넘겨드리겠습니다. 이경미 교수님은 석사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제 아내도 교육공학 전공했는데 박사과정은 토론토 대학에서 Curriculum Study and Teachers Development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영국 랭캐스터 유니버시티에서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교수 생활을 무려
9년 9년 하시다가 2023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영광스럽게 이경미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실적은 너무 많아서 이거 아마 그 구글 스칼라나 이런 부분 찾아보시면 이경미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해주실 이경미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거 안 하셔도 거기에 이거 안 켜도 되는 여기로 거죠? 들어가요. 네. 너무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뜻깊은 자리에 또 기조 강연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즐거운 약간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이경미입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는 방법론의 워크샵은 아니고 이런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교류하는 자리에서 약간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확산적으로 질문을 더 키워놓고 저는 빠지는 약간 이런 스트럭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센스 있는 제목의 대답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서울대 와서 처음으로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히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영국에서는 다 전체 과가 모두가 100% 질적 연구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희끼리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이랬는데 여기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 요즘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어서 꽤 당혹스럽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찰나에 이제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러면 제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 복잡한 머릿속을 복잡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혹시 중간중간에 너무 빠르다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또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적 연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질적 연구자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 진리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맥락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미나 어떤 생각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가는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요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공유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저희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기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기호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기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기호를 봤을 때 기호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얘는 그래도 딱 봤을 때 대충 느낌이 오는 표상화된 이미지에 표상화된 기호인데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또 활용되는 연구 맥락에서 기호가 바로 숫자입니다. 저희가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배워가지고 사용하면서 이 기호는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원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숫자와 이 넘버링도 우리가 역사의 문명을 거치면서 만들어낸 사실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기호고 이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회현상이라든가 또 이전에는 과학,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이번 발표에서 깊게 하진 않겠지만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다양한 숫자와 설문, 통계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이런 숫자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생활복지 그리고 이런 교육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설문 결과를 또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어떤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장애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이런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하시는 통계 연구, 서울대 선생님께서 하신 연구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증에 대한 경험도 수치화해가지고 굉장히 엄밀하고 정교하다고 판단되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통계적 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 1차부터 10차까지 나눠지는 우울의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들이 categorize 있고 배치되는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어요. 성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교육 수준에 대해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애의 특성을 가진 그룹이 우울증을 경험한지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연구를 자연스럽게 해왔던 게 과학에서 시작됐고 사회과학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학적 양적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원래 더 오랫동안 존재하던 기호가 있었죠.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여기 선생님들도 언어 교육 네? 그림도 있었고 언어. 그래서 이게 언어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사실 언어가 이 수학적인 기호보다 더 오래된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거기 언어로 다시 돌아오긴 할 건데 일단은 이런 숫자적으로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현상과 타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의미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맥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분이 지금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계시는데 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이신데 저분이 살아가는 맥락과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분이 살아가는 맥락은 너무너무 사실 달라요. 제가 한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지금 보시면 전동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유럽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마트를 갔더니 정말 이런 휠체어는 접근이 아직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적이고 공간적인 맥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맥락에서 사신 장애인의 우울증의 경험과 이런 맥락에서 사시는 장애인의 우울증의 경험은 사실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저희가 숫자로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맥락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니까 다양한 관계를 또 맺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애와 우울증의 그런 경험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들이 차지하는 그 역할과 또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에 저는 통계적 지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만 저희는 항상 알매 목마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잘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우울하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굳이 저 숫자를 볼 때 느끼지 못했던 쾌감과 통찰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장애인 가족의 그늘이라는 2007년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긴 한데 이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그 맥락과 관계 안에서 가족들이 경험하는 우울증과 장애인 본인이 경험한 우울증을 얘기하는 이런 하나의 이야기 또는 청객장애인의 가족이 쓴 수필 형태의 소설이 들려주는 울림에 더 약간 끌리고 매력을 또 느끼면서 저런 많은 통계적 지수가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 지식의 체계보다도 더 저희에게 와닿는 깨달음을 이런 언어적인 상징을 통한 의사소통과 암에 대한 여정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저희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크게 대치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식의 암을 추구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살아서 숨쉬는 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여기 지금 한국은 이제 이 포토에는 이 이미지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경험한 코로나 현상에서도 저희 하나하나가 다 열심히 저희 몫을 했죠. 여기 토탈 데스에 다행히 저희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토론학 때의 우리들 학생들의 경험, 또 연구자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놨어요. 하지만 이 어떤 숫자에서도 사실 저희 각자가 경험한 굉장히 고유하고 어려웠던 그리고 그런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이 잘 드러나진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 지적 연구자들의 목마름이 샘솟아 나오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이런 맥락과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10개의 변인을 추출해가지고 변인 간의 관계를 물으면서 나의 경험을 설명하려고 하는 양적 연구로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의 고군분투를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의 모습으로 저희의 언어라는 더 고유하고 더 파워풀한 더 힘 있는 상징 체계를 사용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지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지적 연구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지적 연구가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적 연구도 굉장히 양적 연구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양적 연구스러운 지적 연구가 처음에 시작됐는데 한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2000년대 특히 밀레니엄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지적 연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문화 기술지. 요즘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문화 기술지는 아까 같이 자신이 숫자로 대변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를 둘러싼 문화와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오늘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앉아서 나에 대한 다이어리를 쓰고 이걸 분석하는 행위가 과연 연구인가? 이제 이런 항상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적 연구자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주관성을 반영한 자문화 기술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속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주는 이제 미트라고 불리는 객관성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고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 연구의 목표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100개의 스토리 중에 10개의 스토리를 의미 있게 재구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글들을 써내려가는 게 이제 저희의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연구의 목적이기도 해요. 교수님 질문 네. 네, 그럼요. 그러면 숫자로 표현되는 거는 항상 객관적이다라는 가정이 그러니까 질적 연구하시는 교수님 그 대학에서는 가정이 그렇게 막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숫자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되게 그러니까 칼로리 같은 거 봐도 누구한테는 나한테 위험하겠다, 누구한테는 이 정도 먹어도 되겠다. 되게 주관적으로 될 수 있는 넘버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통계도 주관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에러를 잡으시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실을 그리시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시려고 하시잖아요. 양쪽 연구자들은. 물론 이제 객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100% 객관적이고 100% 진리다라고 상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하시는 게 이제 양쪽 연구고 그게 이제 숫자라는 수학적 기호에 의해서 그게 잘 활용해서 이제 점점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입장이시고 저희는 그런 객관성이 하물며 숫자라는 미디엄을 통해서 연구되는 양적 연구의 맥락에서도 불가능한데 우리처럼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질적 연구자들한테는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객관성을 벗어버리고 차라리 완전히 우리를 주관적인 이야기 텔러, 스토리텔러로 이제 저희를 변화시키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도 그렇다고 통계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제 최근에 하나 개설해서 양적 연구하시는 분하고 저랑 이제 철학적 연구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방법론적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클, 이 주관성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 제가 저희 최애 아티클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리가. 왜냐하면 이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토라는 이제 지금 현재는 교수님인데 이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제 왼쪽 칼럼은 뭐 자세히 영어로 돼 있어서 일단은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의 삶에 대한 양적 연구들을 쭉 종합해 놓으셨어요. 양적 연구에서 여성이 집에서 이제 남성에게 이제 폭행을 당하고 다양한 이제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현상을 잘 분석한 양적 연구를 쭉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3년 동안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관계 속에서 힘드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오른쪽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다이어리 형식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를 자기가 성찰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과연 양적 연구와 그리고 자기의 나러티브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제가 약간 몇 가지 하이라이트 쳤는데 일단 이분이 양적 연구를 읽었을 때는 항상 자기가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폭력의 피해자 빅팀이라고 그냥 그 언어, 빅팀이라는 언어적 상징 체계로 자기를 그려내는 양적 연구의 모습에 일단 굉장한 부당함을 느끼셨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서 양적 연구가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왜 이런 여성들은 처음 폭력에 노출됐을 때 처음 폭력이 행사됐을 때 왜 그 관계를 끊고 나오지 못하는가 다양한 이제 이유들을 양적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을 당했을 때 자기가 폭력을 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폭력을 그냥 자기 자신을 기법한다. 이런 설명이 가장 팽배한 걸 보시고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자기는 폭력에서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자기의 디그니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기가 전문적 여성으로서 사랑받는 딸로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게 굉장한 자존심,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이제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디그니티를 위한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자기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탈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폭력에 노출되는 그 기간 동안 자기는 매일매일 탈출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 연구에서 한 시점에 물론 한 4번에 걸쳐서 롱디튜셔널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긴 하지만 한 시점의 삶에 대해서 한 시점에 내가 내 삶에 느끼는 그 감정들과 그 기분들과 그 경험에 대한 인식으로 이 전체 경험을 표상화하는 양적 연구의 한계가 자기의 경험을 너무 대변해주지 않고 자기를 굉장히 그렇게 하나의 전인적인 인간으로 봐주지 않는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전문직 여성이고 또 사랑받는 딸이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 자기를 잘 그려내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했듯이 아까 왜 탈출하지 못했냐면 자기가 너무 I was embarrassed. 나 너무 창피해서 탈출하지 못했고 to surv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survive 하기 위해서 나는 천천히 over time escaping 그 집을 떠나고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섬세한 그 과정 굉장히 깊이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양적 연구를 캐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타인의 삶과 타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숫자화해가지고 over generalize 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권력 관계에서 합당한가를 고발하는 아티클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클인데 이 아티클을 딱 듣고 이제 바로 질문이 이경미 교수님 그럼 이게 과학이에요? 소설이에요? 이 일이 정말 1996년에 이제 굉장히 이 글 자체가 그 폭력에 노출된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스터빙 할 정도로 약간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과학이에요? 소설이에요? 그럼 이 카토라는 사람이 정말 저렇게 폭력에 해상됐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질문이 딱 들어와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이런 질문, 이런 원시적인 질문을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대답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저 수업이 항상 저의 마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와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 당연히 과학이긴 한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과학은 아마 절대로 아닐 거다. 그래서 과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학이라는 그 컨셉 자체도 개념 자체도 저희가 원래부터 태초에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연구라는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게 더 강화한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과학이라는 개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가 좀 재미있는 약간 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저는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거는 이제 영국의 랑카스터의 사범대에는 다들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만의 버블 속에서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고 이쁜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과학을 하시는 분과 사회과학을 굉장히 과학처럼 하시는 분과 저처럼 굉장히 이상한 주관적인 소설이나 쓰는 사람들이 약간 믹스되어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하이브리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자연 세계의 물리적 현상을 연구를 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객관적으로 진리를 도출하고 그리고 연구 방법을 엄격하게 통제된 재현 가능한 반복적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이론의 형성.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천천히 사회과학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느꼈어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해주신 숫자가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100% 객관적이지 없다. 물론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였던 대로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요. 맥락이 너무 복잡하고 관계를 너무 맺고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한 사람의 경험을 만들고 사회 현상을 구성하는 이런 사회과학 측면에서는 과학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생각이 정확하게 적용을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연구자들은 준실험을 통해서 실험은 하기 어려우니까 100%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통제된 변인을 가지고 변인 간의 이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밝히는 그런 경향 패턴을 밝히는 연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사회과학에서 이제 질적 연구, 제가 저희 하는데 저는 질적 연구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객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를 하시는 사회과학자와 어떤 주관성을 반영하려고 하는 질적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자가 같은 사회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상생하면서 공존하면서 의외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공간이 서울사범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부터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과학이라는 용어가 과연 그렇게 효과적인 심볼로 지금 제가 하고 싶어하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자기 연구 아까 제가 보여준 자문화 기술지와 이제 소설과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이제 질적 연구 아까 자문화 기술지가 개인적 경험의 진실한 기록. 하지만 저희는 개인적 경험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누구에게 이게 사실이 제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왜곡된 제 기억에 의해서 제가 판단한 주관적 인식이 과연 사실, 과학의 맥락에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마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 경험, 실제로 일어난 경험이긴 한데 그게 아마 제 기억과 제 스스로의 성찰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된 그렇지만 최대한 진실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자료 수집의 방법이겠죠. 그러면 완전 사실을 기반해서 기록, 물론 다큐멘터리도 100% 객관적이진 없지만 최대한 사실을 반영하려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목적인 다큐멘터리와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소설 특히나 완전히 허구의 세계에서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하긴 하지만 상상적 창조에 의해서 흥미로운 서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과학이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각자가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개념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설과 다큐멘터리를 양쪽 축으로 놓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 연구 측면의 주관적인 질적 연구는 무엇이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양쪽으로 닮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고 그래서 소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설은 아닌데 소설 같은 요소가 있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아닌데 그런 요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약간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중이죠.
시간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혹시 저도 시계 네. 예.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알려주시면 그래서 예,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저한테 딱 다가온 거죠. 이번 학기, 지난 학기 서울대 문의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정리되지 않는 생각이긴 한데 제가 이 과학과 소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답을 찾는 여정의 터닝 포인트를 제 두뇌를 그대로 꺼내가지고 복잡하게 그려봤어요. 한 5가지의 생각들이 제 마음속을 그 사이에 거쳐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이제 소개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열린 대답으로. 첫 번째는 이제 과학에 대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과연 무엇인가? 과학이 뭔가 절대적인 진리 체계처럼 과학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뭐 자세히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단 첫 번째 제 머릿속에 들었던 터닝 포인트였어요. 과학이냐 아니냐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그 당혹감이 있지만 일단 만약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진리나 사실을 발견하는 굉장히 객관적인 과정이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절대적이고 중립적인 지식 체계라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신 과학이라면 아마도 과학은 아닐 것이다. 질적 연구는 제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는 과학은 사실 후기주의 구조주의자인 미셸 푸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판을.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과 지식이 그 당시에 특정 시대의 사회 맥락에 acceptable하고 컨트롤링하는 힘이 있는 거대 담론에 의존해서 진행되는 인간의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권력 유지, 강화를 하는데 기여를 하는 하나의 매우 객관적이지 않은 수단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기까지 하는 억압적인 기제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게 과학이라면 차라리 과학이 아닌 게 낫지 않냐. 양쪽연구 질적연구 통틀어서 과학을 안 하는 게 훨씬 저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저희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포스트 휴머니즘. 그래서 어제 강의도 포스트 휴머니즘 했는데 휴머니즘에 대한 이해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과학에 대한 포스트 휴머니즘 비판 자체는 저는 굉장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약간 굉장히 대표적인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이제 이론과 비판 의식을 봤을 때는 일단 나뚜루의 비판 의식은 그동안 너무 인본주의,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간이 함께 관계 맺는 다양한 비인간적인 객체들을 너무 객체화하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인본주의적인 이런 지식들이 우리 생활을 설명해주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두 번째는 로지 브라이드피는 이제 페미니스트니까 이분은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과학과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소수는 이제 in her context에서는 European male knowledge owner. 다행히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아무도 속하지 않는 그 서부의 이제 커머나이저들이 지배 만들어놓은 지배적인 지식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이 지식체계가 맞지 않는 저희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저희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푸코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그러나 굉장히 엮여있는 측면에서 과학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미래, 제 연구 분야가 AI 연구, AI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사용한 이제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하물며 꿈꿀 때도 우리가 아시아에 있던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아프리카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 지식을 소유한 계층이 만들어낸 지식의 사유 체계 내에서 미래도 굉장히 리미티드하게 꿈꾼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좋은 아름다운 미래가 무엇인지는 결국은 서구의 자본주의 사상에 굉장히 의거해서 지식으로 창출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포스트 휴머니즘들이 휴머니스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푸코의 연결고리로 그렇다면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생태적 감수성을 통합한 이런 인간 본연, 인간도 어떤 인간이냐? 굉장히 소수의 그룹의 프리빌리지한 특권 계급이 가진 인간이 소유한 그것이 과학이라면 그 과학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푸코가 얘기했듯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고정된 구조보다는 정동에 의해서 일상적인 사건에 작동하는 미시 정치적 힘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100개의 이야기들로 관심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제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메이저 사이언스라는 주류 과학을 거부하고 우리가 과학이란 특히 틀 안에 스틸 있어야 한다면 아마도 비주류 과학으로 우리가 리네임 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과학 지식 생산에서 소외되었던 비인간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인간들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비주의 과학. 그럼 이제 이쯤 와는 저 생각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질문에는 과학은 주류 과학은 아닐 것이고 그럼 비주류 과학이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개의 턴이 더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네, 그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 네, 그러면 세 번째는 포스트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지금 사는 시대가 아까도 말했듯이 맥락과 관계가 굉장히 포스트 휴머니즘 관점에서는 인간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다양한 포스트의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는데 하나의 예로만 들면 저희가 포스트 디지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술이나 디지털 장비가 없이 경험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과 경험이 디지털로 매개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제 결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우리 삶을 또 배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과학을 아예 배척할 수가 있든가? 과학 여기 기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박재범 선생님도 그런데 저희 삶과 밀접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비주의 과학으로만 또 머물면서 우리끼리 이 기술과 기술 자연 과학을 아예 배척하면서 우리끼리 또 이야기를 나눌 의미가 있나 이런 또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는 거 네? 제가 하는 거 인기가 없어가지고 비주류 자연과학이실까요? 네. 저희 네. 비주류 자연 과학이어도 일단 과학은 과학이니까 아마도 나중에 그 AI 그거 네, 네 같이 하시죠. 예, 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고 네. 그래서 비주류가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진짜 그러면 기존의 주류 과학과 또는 세마이 주류 과학과 멀어져서 또 우리끼리 비주류 과학을 형성했을 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이해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과학이라는 컨셉을 갖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딱 상황에 또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포스트 휴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미래는 어차피 알 수가 없다. 자, 지금부터 앉아서 상상해보자. 그래서 정말 상상에 의한 이런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연구엔 저도 참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모여가지고 AI가 바꿔놓을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굉장히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추측하고 현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이런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아까 그 아티클에서 그래도 진실하게 기술했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각각의 개인이 정말 꿈꾸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상상의 미래를 통한 현재에 대한 이해를 또 추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그럼 교수님 그럼 저렇게 그 미래를 예측하면 현재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저 예측이 맞다 틀리다를 정량적으로 그 불과하기로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불과하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방법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간이 아마 해결해 주겠죠? 기다리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너무 복잡한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교육의 미래라던가 삶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방법도 개발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지금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치는 그런 연구도.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주관적인 연구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적인 연구 방법들이 또 질적 연구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포스트 휴머니즘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막 그런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10사람을 불러놓고 자 누워서 편안한 상태로 자 눈을 감아주세요. 그래서 자 자기는 인열 상상 속에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미래예요. 무엇이 보이나요?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쉽지 않네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에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진리 추구의 학문적 여정으로서의 과학에 대한 개념은 아닌 건 분명해요. 여태까지 비판을 받아왔고 비판에 동조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책을 벗어나서 그럼 무엇을 우리끼리 해야 되는가 어려운 거죠. 결국은 마지막 터닝 포인트는 그럼 결국은 목적이 무엇인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교육 연구에는 굉장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육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과학과 소설 사이를 막 오가는 제 생각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가 과학이든 소설이든 다큐멘터리이건 간에 일단 나는 연구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굳이 내 이야기를 드러내면서까지 내 사생활을 밝히면서까지 카터는 왜 저렇게 자기 삶을 퍼블리시 하면서까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은 과학 또는 과학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는 이별을 한 게 맞습니다. 이미 이별을 해왔고 질적 연구자들이 그 객관적인 지식체계로서의 과학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이 복잡한 맥락, 포스트 디지털 맥락에서도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그 경험한 그대로. 그래서 액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되는데 액자 속에서 그 전경과 배경과 후경이 이렇게 막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감상하면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식.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누군가가 타인이 한번 살아냈던 의미 있는 경험에서 그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 저희가 분석해서 글로 정리해서 그 의미가 다른 타인에게 가서 독자가 되겠죠? 또는 연구자 자신에게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경험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 결국은 그렇게 살아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경험한, 타인이 경험한 사회적 불이. 근데 이 사회적 불의의 경험은 사실 저희도 이 사회의 구조 속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한 불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른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아까 고분분투를 저희가 하는데 모두가 살아가면서 그쵸 우리 다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쵸? 힘든데 모두가 힘든 게 다른데 그 힘듦을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 뭔가 연결된 고리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해하는 협력과정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도 읽는 독자가 저희 연구의 수혜자 또는 연구자 자체 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 느끼고 공감하며 자기의 맥락 속에서 이 텍스트가 다시 살아났을 때 무엇인가 행동해서
이게 결국은 교육 연구면 교육의 문제에 해결에 이바지하고 사회 문제라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게 결국은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목적론적 담론에 제가 마지막에 터닝 포인트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런 예술적, 정치적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 과학이 무엇이고 물론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 판단과 yes, no의 객관적인 대답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쏟아야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연구자로서 인생을 바치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는 연구가 결국은 어떤 의미로 누구에게 다가가서 어떤 정동을 일으키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면 이게 과학이라고 불리우던 과학이 아니라고 불리우던 주류 과학이든 비주류 과학이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양적론적 정태고를 이게 과학이에요. 그럼 소설 글쎄요. 이건 정치적이고 예술적 행위겠죠? 그러면서 제가 되게 반문을 하겠죠. 글쎄요. 선생님은 과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과학의 정의에 따라서 그 예술적 정치적인 행위가 과학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히 교육연구사로서 종합교육연구원이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과학이 무엇이냐고 나누는 대화 속에 그리고 열심히 각자가 하는 연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과학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답을 찾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고 키노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저기 Q&A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질문이 있으신 분 한 2개 정도 다른 분 질문 조금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11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짧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 드리면 과학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실 수 있을지. 네, 이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과학은 영어로는 science입니다. 그렇죠. science와 social sciences, 예, 예. 그리고 major science, minor science 다 영어.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가 독일어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Wissenschaf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Wissenschaft는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는 학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오늘의 발표를 학문이냐 아니면 뭐 소설 그냥 픽션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그 독일어권에서 고민했던 사람이 빌헬름 딜타이거든. 19세기 말에 하도 19세기 후반에 자연과학자들이 유럽에서 설치니까 이 철학과 이렇게 인문학을 역사학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해서 고민한 게 나투어 비센샤프트 그러니까 네이처 사이언스가 아니라 내추럴 사이언스가 아니라 정신과학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면서 정신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혹은 뭐 사회 현상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제 뭐 인문과학이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인문과학 원래 있었는데 고민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나눈 것 같거든요. 예, 사이언스. 근데 그 사이언스 용어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어원은 독일하고 비슷한 지식하고 똑같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라 우리가 상문, 과학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영역이 직업이라.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고할게요. 다음 프레젠테이션에. 네, 조금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약간 진짜 그 과학의 시작 어원을 좀 보면 또 약간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고학적으로 보면 그런 어원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지금 과학이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와 발전을 겪어서 사회적 구성으로서 이렇게 이해되고 있고 지금 하나의
이제 그런 게 사실 계속 저희가 질문하고 우리 도전. 교육종합연구원에는 자연과학자들하고 맞아요. 인문과학자들 혹은 사회과학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기존 강연으로서 너무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 무슨 저희 과 보면 인문과 저희가 오셔도 돼요. 저희가 정말 쓰는 사람들입니다. 교수의 정말 깁니다. 끝이 안 나요 교수가. 저희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내용 인상이 깊은데요. 약간 토론토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제가 토론토 공부하신 그쪽 학과의 교수님들 몇 번 아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 분들도 이런 디콜로나이제이션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주 핵심 내용하고 연계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공동 연구를 한 게 수행한 게 있는데 우리 교내의 다이버시티 에듀케이션 다양성 위원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과제를 할 때 일단은 커리큘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대략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내의 다양성 위원회에 인볼브 되어 있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그쪽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교내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일단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설문지를 긴 설문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일단은 학생들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사실은 질적인 연구 부분이 상당히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걸 디자인을 한 것을 가지고 교내에 한 300명 저희가 설문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설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통계라든지 지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이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좀 가려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양적인 부분이 들어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저희 기초를 해서 최종 리포트를 썼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이후에 일종의 심층 인터뷰 같은 것도 또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또 질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믹스가 된 리서치들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양쪽 극단을 좀 이렇게 네. 약간 푸시를 하시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믹스된 연구들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수요에 기반을 한 커리큘럼을 저희가 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호남 연구 이제 말씀하시는데 호남 연구에 반대하지 않고 저 양적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약간 지금 생각으로는 양적 연구도 너무 좋고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양적 연구만 하는 것보다 좀 질적 연구만 하는 것보다 했을 때 연구의 이제 목적이 결국은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다양성을 고취시키는 게 이제 목적일 때 효과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그래도 객관성을 이제 보유하려고 질적 연구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제가 극단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나 제가 약간 좀 더 믿고 있는 질적 연구가 정말 질적 연구다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의 이 주관적 경험까지 녹여내면서 굉장히 주관적인 연구 아웃풋이 나오고 그게 굉장히 예술적으로 읽히고 읽는 사람들의 정동을 마음에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질적 연구가 약간 극단적인 질적 연구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의 그런 연구의 지향점은 아직도 질적 연구자, 양적 연구가 통틀어서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소개했을 때 그럼 그게 주관적이지 않아요? 소설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자꾸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게 왜 좋냐? 로마는 대답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랬을 때 그 소설이지 그럼 그 연구야?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를 약간 생각하는 그 제 생각의 흐름에 이제 오늘 발표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저는 대답이 정확하게 서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합 연구, 객관성이 조금은 투영된 지적 연구도 계속 많이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계속 잘 하시고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연구에 좀 반영을 해서 정말 세상을 뭔지 바꾸는 게 연구의 목적이라면 주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서 그냥 여러 명 물어봐서 내용 정리해서 주제 뽑아가지고 한 줄 쓰고 인터뷰 2개 끼워놓고 이런 형식 말고 정말 약간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적 연구에 힘을 주고 있어요. 운영일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욕과 욕구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는 많은데 아직 기술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기술이 있어야 그게 완성도 있는 또 하나의 저 질문해도 돼요? 네, 도곡과 박찬일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소설을 전공하고 소설로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오늘 담론, 권력, 국보 뭐 여러 가지 서사해서 너무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체험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그 자신의 체험을 서사의 형태로 서술하는 시점은 그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간극은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개인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적 간극이 어떻게 보면 문학에서는 긴장감의 역동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연구하시는 질적 연구에서 그 기억에 대한 주제도 많이 다뤄지겠죠? 너무 많이 다루시죠.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장르기술제를 하는 선생님들의 출발점은 과연 인터뷰가 자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자기의 서사를 한 시간으로 정리해서 말했을 때 그 어디까지 그게 어디 의미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껏해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내 삶 내가 겪은 서사에 밖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모든 문화기술지는 자문화기술지다. 자문화기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맞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긴 해요. 더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진이나 이런 메모리 약간 아티팩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자문화기술지를 할 때도 그 기억에 하나의 단면에 속해 있던 네이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제 기억을 또 좀 더 완성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 구조로서의 기억이나 개인의 경험 내러티브는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진리에 가깝고 진실한 솔직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그 내러티브는 아마 절대 객관적인 사실 일어났던 실제와 맞닿을 수는 없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의미는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조금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발표 지금 네. 하나만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발표 넘어갈까요? 짧은 좀 질문은 좀 짧은데 네. 답변이 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행정정보 박사과정생 이준서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또 교육학과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학문의 지향점을 좀 밝혀주시는 그런 연구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선생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
말씀드릴게요.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각각 자기의 맥락에 따라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교육이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으로 학교가 재생산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에 그 작동 원리를 밝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저의 비판적인 교육 철학에 근저한 제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발표로 좀 넘어가는 질문 너무너무 질문 감사했고요.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